눈이 내린 마을에는 매년 첫눈이 오는 날 눈사람을 만드는 오래된 풍습이 있다. 아이들은 장갑 낀 손으로 눈을 굴리며 마치 친구를 만드는 듯 조심스레 웃는다. 그녀도 그날 유난히 반짝이는 눈밭 한가운데에서 눈사람 하나를 세웠다. 눈사람의 얼굴엔 석탄 2개, 입가엔 굳은 미소 하나. 그리고 밤이 되자 그 미소가 아주 작게 미묘하게 흔들렸다. 이 마을의 눈사람은 단지 장식이 아니다. 만드는 이의 온기를 한 줌 담아야만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갑을 벗고 마지막 눈덩이를 손으로 눌러 완성한다. 눈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 따뜻한 숨이 닿으면 비로소 살아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가지는 말하지 않는다. 완성된 눈사람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친구가 아니다. 그녀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눈사람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소리를 틀었다. 겨울의 조각을 하나만 나누어 줄래? 목소리는 눈발 속에서 뚝뚝 떨어지듯 흩어졌다. 그녀는 장난인 줄 알고 눈사람의 머리에 남은 눈송이를 떼어 주었다. 그때부터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다음날 눈사람은 더 커져 있었다. 마치 밤새 누군가가 몸을 턱 붙인 듯 했다. 하나만 더, 이번엔 작아도 좋아. 그녀는 또 조각을 나누어 주었다. 이번엔 입김이 하얗게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볼이 하얗게 빛나는 걸 보았다. 눈사람은 점점 닮아갔다. 누구를 닮았는지 깨닫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이 줄어들수록 눈사람의 미소는 생기를 띠었다.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줘. 그 순간 창가에 서 있던 아이의 그림자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규칙만이 남았다. 규칙 제1항. 눈사람은 첫눈이 내린 날 혼자 만들어야 한다. 첫눈은 세상과 저편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눈사람은 두세 개를 잇는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혼자여야 하는 이유는 여럿이 함께 만들 경우 눈사람이 누구의 온기를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워진 눈사람은 모든 이의 조각을 조금씩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첫눈이 아닌 날 만들어진 눈사람은 그저 얼음 덩어리일 뿐 당신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눈의 눈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만을 기억합니다. 규칙 제2항. 마지막 눈덩이는 맨손으로 눌러야 한다. 온기가 없으면 눈사람은 서지 않는다. 장갑을 낀 채로는 눈사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눈덩이, 즉 머리 부분은 반드시 당신의 맨손으로 다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체온이 눈에 스며들며 눈사람은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차가운 눈이 당신의 손에서 열기를 빼앗아가는 그 순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추위를 받고 눈사람은 생명의 흔적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장갑으로 만든 눈사람은 그저 장식일 뿐이지만 맨손으로 완성한 눈사람은 당신과 이어진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규칙 제3항. 완성된 눈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지 말 것. 이름은 되돌아온다. 이름은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눈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얼음 조각이 아닌 인격체가 됩니다. 문제는 그 이름이 당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눈사람은 그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굳히며 봄이 와도 이름은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는 것은 눈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이름 없는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이름을 가진 것은 영원히 머물 방법을 찾습니다. 규칙 제4항. 밤이 되면 눈사람을 바라보지 말 것. 미소는 낮에만 머문다. 해가 지면 눈사람의 표정이 변합니다. 낮 동안 당신이 새긴 미소는 어둠 속에서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달빛 아래에서 눈사람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다고, 눈알처럼 파가둔 돌멩이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고. 어떤 이들은 눈사람이 조금씩 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밤의 눈사람은 낮의 눈사람이 아닙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형체가 있다면 커튼을 치고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규칙 제5항. 속삭임이 들려도 대답하지 말 것. 그것은 첫 친구가 아니다.
눈 내리는 밤, 창밖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목소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친구의 목소리이거나 오래전 헤어진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사람이 당신의 기억에서 빼낸 소리입니다. 당신이 만든 눈사람은 당신의 체온과 함께 기억의 조각도 가져갔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실제로 밖에 있다고 믿게 될 것이고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규칙 제6항. 눈사람이 겨울의 조각을 요구할 때 어떤 형태로도 주지 말 것. 겨울의 조각이란 당신의 기억, 감정, 때로는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눈사람은 말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특정 겨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진다거나 누군가에게 줬어야 했던 선물을 눈사람 옆에 두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요구입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혹은 소중한 물건 하나. 그 어떤 것도 눈사람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눈사람에게 준 것은 봄이 와도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 속에 영원히 갇혀 당신이 결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됩니다. 규칙 제7항.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이미 한 조각이 건너간 것이다. 정상적인 추위가 아닙니다. 장갑을 껴도 난로 앞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냉기가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눈사람이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갔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저리고 그 다음에는 손바닥 전체가 감각을 잃습니다. 이 증상이 팔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가움은 서서히 심장을 향해 기어갑니다. 당신이 맨손으로 눈을 눌렀던 그 순간부터 교환은 계속됩니다. 눈사람은 한 번 받은 온기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봄까지 버티기 위해 그것은 조금씩 더 가져갈 것입니다. 규칙 제8항. 녹지 않는 눈은 사람의 온기를 흡수한 흔적이다. 봄이 와도 녹지 않고 남아있는 눈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눈이 아닙니다. 보통의 눈사람은 기온이 올라가면 물이 되어 땅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충분한 생명의 온기를 받은 눈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4월이 되어도 5월이 되어도 마당 한켠에 여전히 서 있는 눈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눈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차가움은 얼음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차가움입니다. 규칙 제9항. 새벽에 눈사람의 그림자가 길어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 그림자는 빛의 반대편에 생깁니다. 해가 뜨는 새벽, 눈사람의 그림자는 서쪽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림자가 당신의 집 쪽으로 혹은 당신의 방 창문을 향해 길게 뻗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눈사람이 무언가를 뻗어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보이는 날,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그림자에 발이 닿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눈사람과 당신의 위치가 바뀝니다. 커튼을 닫고 해가 충분히 높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림자는 정오가 되면 사라집니다. 규칙 제10항. 눈사람이 당신의 목소리를 부른다면 이미 당신은 거울 속에 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창밖에 눈사람이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온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눈사람 안에 갇혔다는 의미입니다. 거울 속에 있다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사람이 바라보는 세계, 즉 뒤집힌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은 이미 눈 속에 얼어붙었고 지금 집안을 걷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반영일 뿐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당신도 함께 녹아내릴 것입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규칙들은 첫눈이 내린 후 눈사람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규칙을 완벽히 지킨다 해도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눈사람 만들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미 만들어버렸다면 규칙을 어기지 마십시오. 특히 규칙 제7항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즉시 눈사람을 부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합니다. 눈사람을 부수는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당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첫눈이 내리는 날은 집안에 머무르십시오. 혼자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들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자 눈밭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작은 목도리 하나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그녀의 창문에는 하얗게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위엔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당신이라면 겨울의 조각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작은 방 안에는 바람이 거의 들지 않았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낡은 깃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베개 속에서 나온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그리고 전날의 꿈이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 레스토랑의 새벽 메뉴는 늘 머리카락 수프로 시작된다고 했다. 단골 손님은 모두 잠든 아이들이었고 주방장은 날지 못하는 작은 새였다. 그 새는 머리카락의 맛으로 그날의 기억을 판단한다. 부드럽고 길수록 좋은 기억, 거칠고 짧을수록 불안한 기억. 주방은 문이 없고 대신 커튼처럼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문을 대신했다. 이곳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기억이 조리된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언젠가 새에게 먹힌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었다. 그날따라 머리맡에서 작은 무게감이 느껴졌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베개 위엔 짧은 머리카락 한 올. 며칠 뒤 친구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학교도 낯설었다. 거울 속에 얼굴이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머리칼을 묶고 자보기로 했다. 밤새 묶은 자리에 작은 새가 달라붙어 있었다. 그 새는 이빨 대신 가늘고 뾰족한 부리를 반복해서 움직였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감쌌지만 새는 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머리카락이 길면 맛이 진하거든. 그 말이 들린 것 같았다. 다음날 그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다. 방 안에는 깃털이 한 움큼 떨어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검은 새가 있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일들이다. 규칙 제1항. 잠들기 전 머리를 완전히 말릴 것. 젖은 머리카락은 그것들이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물기는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꿈과 현실 사이의 문을 열어둡니다. 베개에 스며든 습기는 밤새 당신의 생각을 적시고 아침이 오면 당신은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억하며 그 기억을 먹이 삼아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머리를 완전히 말리십시오. 한 가닥의 물기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규칙 제2항. 베개 밑에 낡은 깃털이 생기면 즉시 태울 것. 깃털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표시입니다. 낡고 색이 바랜 깃털일수록 더 오래된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깃털을 그대로 두면 밤마다 하나씩 늘어날 것이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깃털 더미 속에서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깃털을 발견하는 즉시 불에 태우십시오.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창문을 열어두고 그 냄새를 맡지 마십시오. 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규칙 제3항. 새벽 3시에 머리카락이 움직이면 절대 만지지 말 것.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그들은 가장 활발해집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누군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만지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침 햇살이 비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규칙 제4항.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지 말고 그대로 들을 것. 한밤중에 들리는 새 울음소리는 경고입니다. 귀를 막으면 당신은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려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울음소리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몇 번 울리는지 세고 어떤 리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규칙 제5항.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거울 앞이 아닌 창가에서 자를 것. 거울은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잘린 머리카락은 두 세계 모두에 존재하게 됩니다. 거울 속 당신도 함께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카락들은 어디론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울 속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주울 수 없습니다. 창가에서 자르십시오. 잘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십시오. 바람은 그것들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며 당신과 그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절대 거울을 보며 가위를 들지 마십시오. 규칙 제6항. 머리끈이 사라졌다면 누군가 대신 묶은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끈이 사라져 있다면 당신의 머리카락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묶여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말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십시오. 매듭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남긴 보호의 표시입니다. 그날 하루는 매듭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가 지면 스스로 풀릴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묶어둔 것입니다. 그날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규칙 제7항. 새의 그림자가 머리 위에 닿으면 눈을 감을 것. 새의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머리 위에 닿는 순간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림자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머리 위에 무게가 사라지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은 무언가를 잃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규칙 제8항. 깃털이 3장 이상 모이면 기억의 순서가 바뀐다. 깃털 하나는 표시이고 2개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3개가 모이는 순간 그것은 의식이 됩니다. 당신의 기억들이 뒤섞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내일처럼 느껴지고 오래전 일이 방금 전처럼 선명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고 당신은 언제가 지금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깃털을 3개 이상 모으지 마십시오. 2개가 발견되면 즉시 하나를 태우십시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 제9항. 아이의 이름을 3번 부르면 새는 배가 고파진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이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은 소환입니다. 그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새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것을 갈망하며 아이의 이름만큼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 새들이 배고파지면 가까이 날아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깃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는 신중하십시오. 1번이면 충분합니다. 2번은 위험합니다. 3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규칙 제10항.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새는 다시 날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규칙이자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머리카락은 당신과 그들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하나씩 잘라나갈 때마다 연결은 약해지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이 남았을 때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르면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새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새가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호도 저주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마지막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규칙들은 계약입니다. 한번 알게 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그들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깃털은 계속 나타나고 새들은 계속 날아옵니다. 당신이 규칙을 기억하든 잊든 그들은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은 저주이며 저주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 규칙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베개 밑에도 첫 번째 깃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더 이상 머리카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창가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따라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머리카락을 자를까 아니면 기억을 남길까? 그는 밤마다 테이블 위에서 카드를 세웠다. 처음엔 단순한 놀이였지만 어느 날부터 카드는 스스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종이의 면이 맞물려 성벽을 세웠다. 바람 한 줄기 없이도 천천히 쌓이는 그 구조물은 숨을 쉬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레스토랑의 비밀 창고에는 카드 성이 하나 있다. 손님은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올려둔다. 이름이 적힌 카드가 흔들리면 그 사람의 기억이 흔들린다. 완성된 성은 절대 해체해서는 안 된다. 성은 이름으로 세워지고 이름으로 무너진다. 누군가는 이곳을 기억의 설계실이라 부른다. 이곳의 공기는 늘 정적이지만 카드는 언제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그는 처음 규칙을 들었을 때 웃어넘겼다. 이름이 사라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세 번째 층을 올리던 날 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흩어졌다.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꼈다. 손끝의 감각은 점점 종이처럼 얇아졌다. 그는 새 카드를 꺼내어 아무 이름도 적지 않고 쌓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성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세워졌다. 이름이 없는 카드만이 균형을 유지하는 듯했다. 그는 어느새 말을 잃었다. 목소리 대신 카드의 미세한 마찰음만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층이 완성되던 새벽, 성 전체가 흔들리며 빛을 삼켰다. 테이블 위에는 카드 더미와 발음할 수 없는 잔향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일들이다. 규칙 제1항. 카드는 절대 짝수장으로 세울 것. 카드성을 쌓을 때는 반드시 짝수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홀수는 불균형을 의미하며 이 세 개와 저 세 개 사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2장, 4장, 6장씩 층을 쌓아 올리되 절대로 홀수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홀수장으로 성을 쌓는다면 문이 반쯤만 열리고 그 틈새로 돌아올 수 없는 무언가가 기어 나옵니다. 균형이 깨진 순간 당신이 부르지 않은 존재가 대신 응답할 것입니다. 규칙 제2항. 자신의 이름은 첫 카드에만 쓸 것. 당신의 이름은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카드, 즉 성의 기초가 되는 카드에만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의식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다른 카드에 당신의 이름을 또 적는다면 당신의 정체성이 분산되고 흩어집니다. 이름이 여러 곳에 존재하면 당신이라는 존재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장소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규칙 제3항. 다른 이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사라진다. 카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 사람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은 가장 먼저 그림자를 잃게 됩니다. 그림자는 영혼에 닫히며 이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서서히 실체를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사진에서 흐릿해지고 다음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며 마지막엔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 의식의 대가로 바치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규칙 제4항. 카드가 흔들릴 때 숨을 멈출 것. 카드성이 흔들리는 순간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흔들림은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 너머에서 무언가가 당신의 성을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숨을 쉬면 당신의 생명력이 공기를 타고 흘러나가 그들에게 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숨결을 따라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카드가 멈출 때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절대 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그들도 물러난 것입니다. 규칙 제5항.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한 장을 내려놓을 것. 의식 중에 당신의 이름이 불린다면 그것은 현실이 당신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이승의 탁과 같아서 당신을 원래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이때 즉시 카드 한 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카드를 놓는 행위는 응답이며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이름이 불렸는데도 카드를 놓지 않으면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당신은 의식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규칙 제6항.
카드 성이 완성되기 전에 절대 말하지 말 것. 침묵은 이 의식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카드 성이 완성되기 전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진동이고 진동은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완성된 성은 보호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목소리를 내면 당신의 말은 경계를 넘어 저편으로 울려 퍼지고 그들은 그 소리를 따라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완성 전까지는 오직 침묵만이 당신을 지킵니다. 규칙 채취랑 떨어진 카드는 다시 주워서는 안 된다. 카드가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일부이며 거부된 재물입니다. 떨어진 카드는 이미 저편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다시 주우려 한다면 당신의 손이 경계를 넘어 저편의 영역에 닿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의 손을 붙잡을 것이고 손이 붙잡히면 팔이 붙잡히면 몸 전체가 끌려 들어갑니다. 떨어진 카드는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남은 카드로만 계속 쌓아 올리십시오. 규칙 채파랑 왕카드가 위를 바라보면 다시 섞을 것. 왕카드는 지배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왕카드가 위를 향한 채로 놓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 의식의 주인이 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왕이 하늘을 보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는 행위이며 그 시선은 초대장이 됩니다. 이때는 즉시 모든 카드를 거두어 다시 섞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잘못된 연결을 끊는 방법입니다. 왕의 시선을 방치하면 진짜 왕이 내려옵니다. 규칙 제구왕. 초코 카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인다면 이미 늦었다. 조커는 혼돈과 변칙의 상징입니다. 정상적인 의식에서 조커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카드 덱에 조커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만약 의식 도중 조커 카드가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의 의식에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조커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규칙은 무효가 되고 혼돈이 시작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규칙 제시팡. 성이 완성되는 순간 이름을 잊을 준비를 할 것. 카드 성이 완성되면 의식도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이 첫 카드에 적었던 이름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당신이었던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완성된 성 앞에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름과 함께 살았던 모든 기억, 모든 연결을 놓아줄 준비를 하십시오. 성이 서는 순간 당신은 무너집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의식은 장난이 아닙니다. 호기심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며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하고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규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증인을 데려와도 그들이 당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표시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카드가 저절로 흔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침이 밝자 테이블 위에 카드성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다만 공기 속에는 어떤 이름도 불릴 수 없는 정적만 남아 있었다. 당신이라면 성을 완성하겠는가? 아니면 이름을 지키겠는가? 아이방의 불은 늘 일찍 꺼졌다. 그녀는 잠들기 전 침대 옆에 동화책을 쌓아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책들 옆에는 얌전한 하얀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고양이는 울지 않았고 책을 긁지도 않았다. 다만 밤이 깊어지면 페이지 넘기는 소리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 집에는 오래된 규칙이 있었다. 동화책은 반드시 잠들기 전에 덮어둘 것. 책갈피를 꽂은 채로 두지 말 것. 그리고 고양이가 책장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지 말 것. 이 규칙들은 액자에 걸리지도 말로 전해지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지지 않았던 날들이 조용히 사라졌을 뿐이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책의 두께였다. 어젯밤 분명히 읽다만 동화책이 아침엔 얇아져 있었다. 찢어진 흔적도 이빨 자국도 없었다.
종이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하얀 털에는 먼지도 잉크도 묻어 있지 않았다. 고양이는 책을 본 적 없다는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며칠 뒤 동화 속에서 늘 길을 안내하던 조연 캐릭터가 사라졌다. 이름도 대사도 등장했던 장면도. 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그 캐릭터를 닮은 이웃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던 사람. 그날 이후 그 사람의 우편함은 비어 있었고 누군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책장을 덮어두었지만 페이지가 줄어드는 속도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주인공의 친구가, 또 다른 날은 배경에만 존재하던 마을 하나가 사라졌다.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다. 고양이는 이야기를 먹는 것이 아니었다.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던 현실의 자리를 조용히 비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규칙만이 남았다. 규칙 제1항. 동화책은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를 닫아둘 것. 동화책의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은 채로 열려 있으면 그 세계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상태로 방치된 책은 결말을 찾아 헤매는 등장인물들의 출입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로 나오려 시도할 것입니다. 고양이는 이런 틈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책을 다 읽었다면 반드시 덮어두십시오. 이야기의 문을 닫는 것은 독자의 의무입니다. 규칙 제2항. 읽다 만 책을 바닥에 두지 말 것. 바닥은 모든 것이 내려앉는 곳입니다. 중력에 이끌려 떨어진 책은 그 무게만큼 이야기도 가라앉습니다. 펼쳐진 채로 바닥에 놓인 책의 페이지는 서서히 현실의 그림자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의 발자국, 먼지, 어둠이 글자 사이로 스며들어 원래의 이야기를 변질시킵니다. 책을 읽다 멈춰야 한다면 반드시 책갈피를 끼우고 책상이나 선반 위에 올려두십시오. 이야기는 높은 곳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3항. 고양이가 책을 바라볼 때 시선을 맞추지 말 것. 고양이의 눈은 현실과 이야기 사이의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책을 응시할 때 단순히 종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고양이와 눈을 맞추면 당신은 그들이 보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눈이 마주칠 수 있으며 그 시선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양이가 책을 주시한다면 조용히 자리를 뜨십시오. 규칙 제4항. 사라진 등장인물을 찾으려 하지 말 것. 어떤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한 문장에 있던 인물이 다음 페이지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 오류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사라진 등장인물을 찾기 위해 책장을 뒤적이거나 다른 책들을 살피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은 당신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진 자는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 제5항. 페이지 수를 세지 말 것. 동화책의 페이지 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읽는 시간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페이지를 세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야기의 흐름이 아닌 물리적 형태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책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페이지를 센 독자는 이야기가 아닌 숫자를 기억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책은 당신에게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페이지를 세는 자를 감시합니다. 그저 읽으십시오. 규칙 제6항. 고양이 앞에서 이야기의 결말을 말하지 말 것. 고양이는 이야기의 수호자입니다. 결말을 미리 알게 되면 이야기의 긴장이 무너지고 그 붕괴된 서사는 공기 중에 퍼져나갑니다. 고양이가 이것을 들으면 그들은 그 이야기가 담긴 모든 책에서 결말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단순히 페이지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변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끝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붙잡고 헤매게 됩니다. 고양이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규칙 제7항. 현실의 누군가가 동화와 닮았다고 말하지 말 것. 이야기와 현실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춥니다.
누군가가 동화 속 인물과 닮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연결고리가 됩니다. 동화 속 인물이 겪는 운명이 현실의 그 사람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이야기라면 그 말은 저주가 됩니다. 고양이는 이런 연결을 강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닮음을 발견하더라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생각조차 조심하십시오. 규칙 채파랑. 고양이가 배부른 날 책장을 열지 말 것. 고양이가 배부를 때는 그들의 감각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만족한 고양이는 더 이상 사냥할 필요가 없기에 다른 세계의 움직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장을 열면 고양이는 책 속에서 나오려는 존재들을 하나하나 식별하고 재미로 그들을 현실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배고픈 고양이는 쥐를 쫓지만 배부른 고양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놉니다. 고양이가 느긋하게 누워있을 때는 책장에 손 떼지 마십시오. 규칙 재구항. 사라진 페이지를 다시 쓰지 말 것. 어느 날 책의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찢어진 흔적도 없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빠져 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만 절대 직접 쓰지 마십시오. 사라진 페이지는 이야기 스스로 숨긴 것입니다. 그곳에는 쓰여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었거나 아직 쓰일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임의로 채운 내용은 이야기 전체를 왜곡시키고 고양이가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규칙 제10항. 고양이가 다음 책을 고르도록 두지 말 것.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가장 위험한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경계가 약하고 등장인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책에 이끌립니다. 고양이가 특정 책 앞에서 멈춰 서거나 발로 건드린다면 그것은 그 책이 깨어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고른 책을 읽으면 당신은 이야기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소환된 것입니다. 독자가 아닌 등장인물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책은 반드시 당신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동화책과 고양이가 함께 있는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긴 횟수가 쌓일수록 이야기와 현실의 경계는 더욱 흐려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읽고 있는 것인지 읽히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고양이에게 이 규칙들에 대해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느 밤 그녀는 책장을 비워두고 잠들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고양이는 여전히 하얗게 남아 있었다. 다만 그 집에서 동화를 읽어주던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오늘 밤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치울 건가? 숲의 끝에는 늘 달콤한 냄새가 먼저 도착했다. 아이들은 그 냄새를 따라가면 집을 보았다. 과자로 지어진 작은 집, 설탕 지붕, 사탕 창문. 그는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 옆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집은 동화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식당 404의 분점은 늘 현실과 이야기의 경계에 세워진다. 진저브레드 하우스는 식당이자 검사장이다. 손님은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통과 여부를 확인받으러 들어온다. 집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웃지 않는다. 그는 처음엔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고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쿠키 접시와 체크리스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벽을 보았다. 진저브레드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손으로 만지자 부서지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똑같은 소리가 났다. 마치 자신의 관절이 미세하게 어긋난 것처럼. 장식 사탕은 무작위로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시선이 오래 머무를수록 규칙이 보였다. 빨강은 항상 창가, 노랑은 문 근처, 초록은 천장 바로 아래.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그의 호흡이 짧아졌다. 설탕 유리로 된 창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아직 부서지지 않은 무언가가 보였다. 유리는 너무 투명했고 그 투명함이 허용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집은 부서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서질 준비를 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손님이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일들이다. 규칙 제1항. 진저브레드 벽의 균열을 손으로 넓히지 말 것. 벽면의 작은 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조상 생기는 수축과 팽창의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틈새를 손가락으로 벌려 안쪽을 들여다보려는 충동은 억제해야 합니다. 균열 너머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손가락이 안쪽에서 잡아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진저브레드는 부서지기 쉬운 재료이지만 한번 벌어진 틈은 스스로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달콤한 냄새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냄새가 새어나올 것입니다. 규칙 제2항. 장식 사탕의 색 배열을 질문하지 말 것. 지붕과 벽면을 장식한 사탕들의 색상은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파랑의 순서가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때때로 보라색이나 흰색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이 배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는 순간 사탕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색이 바뀌고 위치가 뒤섞이며 당신은 원래의 배열을 영영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열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규칙 제3항. 설탕 유리에 비친 모습을 확인하려 하지 말 것. 창문을 장식한 설탕 유리는 투명하고 맑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멈춰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설탕 유리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에 오기 전에 당신이거나 혹은 이곳을 떠나지 못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유리 속 모습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신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그 혼란을 먹고 자랍니다. 규칙 제4항. 쿠키를 먹기 전에 씹는 연습을 하지 말 것. 벽과 지붕을 이루는 진저브레드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에 넣기 전에 턱을 움직이며 씹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는 집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혹은 먹히고 싶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저브레드 집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으려는 만큼 그것도 당신을 먹으려 합니다. 씹는 연습은 당신의 입을 집에게 노출시키는 행위이며 그 순간 집은 당신의 입 안으로 무언가를 밀어 넣을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규칙 제5항. 체크리스트에 빈칸을 채우지 말 것. 검사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몇몇 항목은 이미 체크되어 있고 몇몇은 비어 있습니다. 빈칸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채우려는 순간 그 항목은 현실이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사건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절차들, 존재하지 않는 방들이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체크리스트는 기록이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표시를 할 때마다 집은 그에 따라 변형됩니다. 완성된 체크리스트는 완성된 함정을 의미합니다. 규칙 제6항. 집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으려 하지 말 것. 때때로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집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혹은 내부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벽이나 기둥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진저브레드 칩의 흔들림은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이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집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저항하지 않는 자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규칙 제7항. 부엌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말로 꺼내지 말 것. 집을 둘러보다 보면 부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븐도 냄비도 식기도 없습니다. 단지 깨끗한 조리대와 선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 부엌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리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용도의 기구들이 나타나며 그 중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비어 있음은 안전입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 규칙 제8항. 검사 중 웃음이 나와도 멈추지 말 것. 검사 과정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전혀 웃기지 않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와 무관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집안의 공기에 섞인 무언가가 당신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을 참으려는 순간 그것은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다른 무언가로 변질됩니다. 웃음이 나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규칙 제9항. 불합격 소리를 듣고도 이유를 묻지 말 것. 검사 도중 어딘가에서 불합격을 알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종소리, 경보음 혹은 낮은 울림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지 마십시오. 이유를 묻는 순간 집은 당신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당신이 왜 불합격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합격은 받아들이되 그 이유는 모른 채로 두십시오. 규칙 제10항. 출구를 먼저 찾지 말 것. 들어올 때 사용한 문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나기 전에 그 문을 찾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출구를 향하는 발걸음은 집에게 당신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집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은 사라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야 출구가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집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저브레드 하우스 검사는 일반적인 건축물 검사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당신의 상식과 직관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검사관들 중 규칙을 어긴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나 돌아왔어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긴다면 확실히 위험합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이 규칙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집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오늘도 달콤한 냄새를 풍겼다. 다만 그날 이후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집은 여전히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느 균열을 가장 먼저 외면할 건가?